여느 때와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석훈아,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줄 수 있니? 병원으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와이프가 간밤에 쓰러졌어. 사모님이요? 예상치 못한 사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간밤에 무슨 사고라도 일어난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평소 앓고 계시던 신부전증이 문제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숨이 차다고 그러더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 자세한 상황은 오면 설명하마. 일단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겠니?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작업반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다행히 사장님께서 미리 연락을 주신 건지 작업반장님은 길게 묻지도 않고 바로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택시비까지 쥐어주셨어요. 사장님이 너 택시 태워서 바로 보내라고 하시더라. 얼른 가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가는 내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초조함에 저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오래전에 고쳤다고 생각한 나쁜 버릇이 튀어나올 만큼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만큼 사장님이나 사모님은 저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저에게 참다운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보여준 분들이니까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니 50일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해요. 이름은 물론 잘 부탁드린다는 쪽지 한 장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헛된 희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언젠가 부모님이 나를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낯선 사람이 보육원을 찾으면 원장님 주변을 기웃거리고는 했죠. 그러다 12살 무렵 원장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헛된 희망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원치 않은 아이였으면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을까, 50일도 안 돼서 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포기하니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때부터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자립정착금으로는 서울에서 방 한 칸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고등학생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주중에는 학교를 마치고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호텔 연회장 같은 곳에서 일했어요. 일은 고됐지만 그만큼 시급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하루하루 지쳐 쓰러져 잠들고 다음날 비몽사몽해서 학교 가는 게 매일 이어지는 제 일과였어요. 그때는 제 미래를 그릴 여유도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래 희망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딱 그랬습니다. 보호해줄 어른이 없어서인지 일은 일대로 부려먹고 월급을 제대로 안 챙겨주는 사장님들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항의 한 번 못했습니다. 적은 월급이나마 제게는 절실했기 때문이죠. 근데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도
서울에서 지낼 곳을 구하기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전무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와 별다를 것이 없는 최저시급을 주는 업체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한 업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제 공장, 점심 제공, 초보 가능. 점심을 제공하는 데다 초보도 가능하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이력서를 넣었어요. 다행히 며칠 뒤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교복을 입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격식 있고 단정한 유일한 옷이었거든요. 봉제 공장은 지역의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작은 섬유 회사였습니다. 뜻밖에도 사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셨어요. 사장님은 5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다부진 인상과 달리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우셨습니다. 혹시 아직 학생인가요? 아니요, 졸업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와야 하는데 양복이 따로 없어서요. 사장님은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저처럼 어리고 경력 없는 사람을 구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일은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봉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사장님이 직접 와서 저를 챙기셨어요. 일은 어때요? 할만해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점심은 저기 구내 식당에서 먹어요. 이모님 솜씨가 좋으셔서 밥이 아주 맛있어요. 이 일대에서도 소문난 맛집이니까 꼭 가서 챙겨 먹어요. 사장님 말대로 구내식당 밥은 꿀맛이었습니다. 그간 돈 아낀다고 편의점에서 폐기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따스한 국에 밥을 말아 먹으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어서 그런지 직원분들도 하나같이 좋았어요. 흔히 말하는 공장 텃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린 친구가 기특하다며 일하는 분들 모두 저를 배려하고 챙겨주셨어요. 그간 눈칫밥만 먹고 살았는데 막내라고 다들 챙겨주시니 하루하루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더 열심히 배우고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30분 일찍 출근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장 바닥에 쌓인 실먼지를 치우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아, 기계 옆에 실 뭉친 게 있어서요. 일하다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치워요? 아니요, 매일은 아니고 틈날 때마다 치우고 있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석훈 씨는 보면 책임감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참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아요. 어딜 가든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소리 듣겠어요. 사장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제 표정이 굳자 당황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뵌 적도 없어요. 제 말에 사장님은 놀란 듯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요? 나랑 출신이 같네. 나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중학생 때부터 벽돌 나르고 신문 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한 분이 설마 보육원 출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출신도 같은데 말 좀 편하게 해도 되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말 놓으세요. 사장님은 그때부터 저를 우리 김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바뀐 건 호칭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서 챙겨 먹으라며 구내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도시락통에 따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외부 미팅이 있을 때는 저를 데려가기도 하셨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군, 보육원에서 언제 퇴소하나? 다음 달에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좀 모아놨고? 네, 모아놓긴 했는데 막상 집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보증금이 높네요. 말 그대로였습니다. 나름 알차게 모은다고 모았는데 전세 보증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월세 보증금으로는 충분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전세로 시작하려니 선택지가 확 좁아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집 2층에 방이 하나 남는데 거기서 생활하는 건 어떤가? 우리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아무나 들일 수는 없고 기왕이면 아는 사람을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감사한 제안이었지만 그래서 더 망설여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배려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는 걸 사장님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아유 참, 아니 내 정신 좀 봐. 집이라도 보여주고 이런 제안을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급했네.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지. 간 김에 집 구경도 하고. 그렇게 저는 얼결에 사장님 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푸근한 인상의 사모님이 저를 맞이하셨어요. 집안에는 맛있는 찌개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배고프죠? 얼른 와서 앉아요. 사모님의 안내를 받아 주방으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이런저런 반찬과 찌개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긴장되는 자리였는데도 밥을 2그릇이나 먹었으니까요. 잘 먹으니 보기 좋네. 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내가 석훈군 이름을 다 외웠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나 어릴 때랑 아주 똑 닮았다고. 그래서 그런가 더 정이가.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참, 방 보여준다면서요. 밥 다 먹었으면 나랑 같이 보러 갈래요? 사모님은 이미 사장님께 언제를 받으셨는지 식사를 마치고 곧장 저를 2층으로 데려갔어요. 2층에는 방 하나와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의 쓰지 않는지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손님방을 한다고 2층을 통으로 비워놨는데 정작 손님 초대할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괜찮으면 여기서 생활할래요? 내가 아침 저녁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데. 네? 그게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사모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어요. 저는 행여 오해를 살까봐 얼른 말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제가 보증금이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사장님께 도움을 받아도 될지 그것도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제 솔직한 말에 사모님은 빙긋 웃으셨어요. 석훈 씨는 그래도 될 나이예요. 어른들의 호의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래도 되는 나이. 그러다 나중에 자리 잡고 석훈 씨가 성공하면 그때 석훈 씨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면 돼요. 아유, 그걸 뭐라고 하더라? 선행의 선순환. 어느새 뒤따라올라온 사장님이 말씀을 보태셨어요. 사모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런 두 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웃으셨지만요. 어허이, 김군, 오해하는 모양인데 나 꽁으로 박내주는 거 아니야? 보증금 받을 거야.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조차 안 받으시면 저 여기서 못 삽니다. 허허이, 아주 야무진 친구라니까.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배려로 보육원에서 나와 사장님 댁 2층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모님과도 친분이 생겼어요. 사모님은 저와 사장님의 아침 저녁을 꼭 챙겨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루는 디저트 가게에 들러서 사모님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를 사다 드렸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사모님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골고루 사왔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먹기도 전에 배부른데? 그이는 생전 가도 이런 거 사올 줄 모르던데. 석훈이는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아. 나중에 누가 여자친구가 될지 정말 복받았다니까.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빙긋 웃으셨어요. 저한테 해주시는 게 더 많은데도 제 작은 선물 하나에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분은 나아가 제 미래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석훈아, 혹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니?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분이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공부를 더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됐잖아. 물론 공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지레 네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사장님의 말씀에 고등학생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다들 장래 희망을 발표할 때 저 혼자 그냥 어제보다 내일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발표한 기억 말입니다. 그날 밤 두 분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일지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고민이었어요. 그만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건축을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테니 나중에 여유가 되면 배워보려고요. 다음 날 저는 두 분께 간밤에 고민한 바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두 분은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셨죠.
그러더니 며칠 후 사장님께서 해법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사이버 대학이었어요. 요새는 꼭 학교에 가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 네가 배우고 싶은 학과도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봐. 저는 사장님의 말씀에 이리저리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후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여러 준비를 한 끝에 제가 원하는 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장 크게 축하해 준 건 사장님과 사모님이었어요. 두 분은 저를 위해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장하다. 아주 볼 때마다 기특해. 아니에요. 두 분 덕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거예요. 요즘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네. 이제 석훈이 앞날에 꽃길만 열릴 거야. 사모님은 웃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두 분 덕분에 제 인생에 빛이 들면서 꽃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뜻밖의 이유로 깨지고 말았어요. 사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겁니다. 사모님은 원래도 신장이 약해서 몇 해 전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남들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다리가 잘 붓는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꾸준히 투석을 받으면서 잘 버텨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태가 확 나빠진 거예요. 하필 제가 집을 비운 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전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간만에 술 한잔 하자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사모님께는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친구네 집에서 자고 곧바로 공장으로 출근하겠다는 말에 사모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사이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사장님이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갑자기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심정지 직전까지 갔었어. 지금은 응급투석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간신히 생명끝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야.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바르르 떠셨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낮에야 겨우 의식이 돌아왔는데 계속 널 찾는다. 네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 그래서 급히 불렀다. 한번 들어가 보겠니?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원래 중환자실은 직계가족만 면회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낮은 환자의 경우 가족의 동의와 담당 의사의 재량하에 짧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사모님이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모님은 딱 봐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사모님에게 다가가 사모님의 입 안으로 귀를 가져다 댔어요. 사모님, 말씀하세요. 저 듣고 있어요. 제 나직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사모님이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석훈아, 미안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끝까지 비밀로 안고 가려고 했는데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놀라서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모님은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며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사모님이 뒤이어 꺼낸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네가 바로 내 아이, 내 아들이야.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저는 말없이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그 사이 사모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짜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와 떨림을 느끼며 저는 사모님의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어요. 뒤이어 사모님은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힘겹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모님이 대학생이던 시절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같은 대학 선배였는데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저였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두 사람은 당황했고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사람은 바로 제 친부였어요. 우리 둘 다 큰 성인이잖아. 우리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내가 어떻게든 자기랑 아기랑 먹여 살릴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제 친부는 그날 이후 휴학기를 내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둘 다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보나마나 아이를 지우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사모님 역시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기치 못한 불운이 두 사람을 덮쳤어요. 배달 일을 하던 제 친부가 그만 사고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장례식장에서야 양가 부모님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해요. 네 년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이 못된 것.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단을 만들어? 아들 쪽 부모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절이 그랬다고 해요. 딸 가진 부모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 무렵에는 이미 20주를 넘겨서 아이를 지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행여 바깥에 소문이 날 걸 염려한 부모님 때문에 집에서 저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건강히 태어났어. 어찌나 순한지 생전 우는 법이 없었단다. 저는 다행히 건강히 태어났지만 문제는 사모님이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했는데 집에서 출산을 하고 몸조리조차 제대로 못했으니 결국 탈이 나고 만 거죠. 감기가 폐렴으로까지 악화되자 결국 어린 저를 두고 병원에 홀로 입원했다고 해요. 그 사이 사모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외할머니 되는 분은 앞날이 창창한 딸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를 버리겠다는 결심이었죠. 외할머니는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저를 보육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일부러 사모님의 퇴원을 늦췄다고 해요. 결국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모님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이미 저는 물론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싹 다 치워진 후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 어딨어, 엄마? 우리 아기 어딨어? 어디로 빼돌린 거야? 너 이제 겨우 22이야. 앞날이 창창하다고. 애비도 없는 애를 혼자 키워서 뭘 어쩌자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내 애를 어쨌다는 건데, 나 당장 죽는 꼴 보고 싶어? 말해. 우리 아기 어쨌는지 얼른 말하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 할 수 없이 외할머니가 저를 버린 보육원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사모님은 그 길로 보육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이가 입양 처리되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너와 생이별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운 게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렴풋이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애가 없어서 입양했는데 뒤늦게 친자식이 생긴 경우였죠.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제 얘기였던 겁니다. 저를 찾을 길이 없어진 사모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겨우 반년 만에 방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대학은 자퇴한 뒤라 무얼 할까 고심하다가 저에게 숙제하는 마음으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 지금의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세심하고 따스한 사장님의 보살핌에 사모님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고 결국 결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외조 부모님은 그 일로 딸이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터라 고아 출신인 사장님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이후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도 바로 외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은 사장님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지만 그 후에도 줄곧 가슴 한편에 저를 묻어두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절 알아보신 거예요? 네 귀를 보고 알았어. 제 귀요? 나도 너처럼 귓바퀴가 살짝 접혀 있거든. 그제야 머리카락에 가려진 사모님의 귀가 보였어요. 정말 저처럼 귓바퀴가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유전되는 일종의 기형이라고 해요.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날 도와준다고 찬장 위에 있던 그릇을 꺼내다 다친 일 기억하니? 사모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전 사모님께서 찬장 위에 있는 그릇을 꺼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발판을 지지대 삼아 그릇을 꺼냈는데 낡은 발판이 부서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까지 깨지면서 쇄골 쪽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봤어. 네 쇄골에 있는 그 독특한 점을. 당황한 사모님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얼른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다친 곳을 치료해 주셨어요. 다행히 깊게 베인 건 아니라서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덧대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때 사모님이 연고를 바르시다가 멈칫하신 게 떠올랐어요. 한참을 얼어붙은 듯 가만히 계시기에
갑작스런 사고에 너무 놀라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쇄골에 있는 점 때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 쇄골에는 독특한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사모님은 그걸 보고 제가 아들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너를 안고 젖을 몰릴 때마다 매번 그 점이 보였어. 다른 곳에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점만큼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 네가 젖을 물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그 점을 손끝으로 쓰다듬고는 했단다. 깃바퀴가 접힌 모양의 쇄골의 독특한 점까지. 사모님은 그 순간 제가 아들인 걸 확신했지만 차마 밝힐 수 없었다고 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의 일인데 왜 여태 진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사장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문득 사장님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머뭇거리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널 생각해서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라도 네가 나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할까봐. 나쁜 생각이라뇨. 그러다 순간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사모님의 병이었죠. 사모님은 오래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이식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었죠. 장기 이식을 신청해놨지만 적합자가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설마 제가 장기를 이식할까봐 여태 말씀을 안 하신 거였어요?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그게 왜요? 엄마잖아요. 널 버린 엄마잖아. 근데 어떻게 네 장기를 받을 수 있겠니?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겠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셔야죠.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소리쳤어요. 그런 저를 보며 사모님은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널 더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간호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더는 면회 시간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훌쩍이며 나오자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잔뜩 목이 맨 소리로 사장님을 부르니 사장님이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말없이 흐느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밝혀진 충격적 진실에 위독한 사모님의 상황까지 머리가 뒤엉켜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이대로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간 절 버린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이런 사연이 숨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장님은 말없이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사장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장님은 사모님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텐데 갑자기 제가 아들이라고 대뜸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사모님의 생사가 오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둘러 사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사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제 물음에 사장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장기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해. 의사가 이번 주 안에 이식이 안 되면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친엄마를 만났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적합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아휴, 아무리 그래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대로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아요. 아휴,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제 말에 사장님은 허탈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멀뚱히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냐고. 네. 알고 있었어. 와이프는 내가 아는 걸 모르겠지만. 그 말에 저는 놀란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사장님이 사모님과 결혼을 준비할 당시 사모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다고 해요. 이미 이곳저곳 전이가 된 상태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서두르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결혼식을 앞두고 외할머니가 사장님을 따로 부르셨다고 해요. 내가 자네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네. 네, 장모님, 말씀하세요. 실은 내 평생 비밀로 안고 가려고 했네만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더욱 파장이 클 것 같아서 말일세. 평소 말이 없던 외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사장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놀라지 말자고 말이죠. 하지만 외할머니 입에서 혼외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었는데도 크게 놀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와이프가 나를 만나기 전에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얘기에 솔직히 좀 놀랐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당황했던 것 같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했지. 사장님은 사모님께는 애써 내색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제야 문제 삼는다 한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왈가왈부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대요. 무엇보다 이제야 겨우 마음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과거의 일로
사모님의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과거 일을 묻어두기로 하셨고 사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외조 부모님은 그 일을 두고두고 고마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모든 걸 잊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 그 사람한테는 입도 뻥끗 안 했지. 아마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당장 헤어지자고 했을 거야. 나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게 사장님은 사모님을 위해 모든 걸 묻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행이 두 사람을 덮쳤다고 해요. 나는 대가족을 이루고 싶었어. 고아로 커서 그런지 가족의 정이 그리웠거든. 와이프가 괜찮다고 하면 아이를 둘셋 낳아서 북적북적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 사모님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 사장님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해요. 하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약도 지어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 내 쪽에 문제가 있었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사장님 쪽이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일로 크게 낙담하셨다고 해요. 고아로 자란 것도 서글픈데 영영 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그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지. 사모님은 굳이 아이가 없어도 되지 않냐고 둘이 알콩달콩 살자고 사장님을 위로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처럼 아이에 대한 미련을 거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모님의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입양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 피부치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애를 입양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 이미 입양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럼 적어도 잘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단다. 만약 그게 아니면 당장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 후 사장님은 사모님 몰래 사모님의 혼외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장님 혼자 찾다가 나중에는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좀처럼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장인어른은 아는 바가 없었어. 그렇다고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지. 결국 찾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제가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사모님의 친아들이라는 걸. 그 사람처럼 확신을 한 건 아니야. 다만 어느 순간부터 널 대하는 그 사람 태도가 심상치 않더라고. 그 사람 깃바퀴가 접힌 모습이랑 네 깃바퀴가 접힌 모습이 같은 것도 그렇고. 다만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건 와이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렸지. 그러다 이렇게 늦어진 거였지만. 그러면서 사장님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잠자코 듣다가 사장님께 여쭤보았어요. 혹시 사장님도 제가 사모님께 장기를 기증할까봐 말 못하신 거예요? 그 말에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와이프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게 그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러니 더더욱 내가 먼저 말할 수 없더라고. 결국 사장님과 사모님은 행여 제가 사모님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할까봐
여태 진실을 숨기고 있던 겁니다. 저는 사모님이 계시는 중환자실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 뜻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사모님께 제 장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겨우 친엄마를 만났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담담히 뜻을 밝히자 사장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그래도 될지 모르겠다. 너한테 그런 희생을 강요해도 될지 모르겠어. 강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결정한 일이죠. 저는 여태 제가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장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뜻이 분명하다고 해도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했기에 사장님은 서둘러 담당 의사와 논의했어요. 담당 의사는 상황을 듣더니 일단 조직 검사만 진행해보자고 했습니다. 기증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때 사모님께 이식 동의서를 받자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저는 사모님 몰래 조직 검사에 응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부디 제가 적합자로 나오기를 태어나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장기 기증 적합자로 나왔습니다. 환자분만 동의하시면 곧바로 수술 진행하죠. 이제 마지막 산이 남았습니다. 사모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었죠. 다행히 그 무렵 사모님의 상태가 잠깐 좋아져서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어요. 저와 사장님은 의료진의 배려로 함께 사모님이 계시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어때? 좀 괜찮아? 괜찮아. 석훈이는 아직 안 가고 있었네. 어떻게 가요?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제 말에 사모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장님이 용기를 내어 먼저 말하셨어요. 여보, 나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거. 그 아이를 장모님이 보육원에 보냈다는 것도. 사장님의 말에 사모님은 놀란 눈으로 사장님을 쳐다봤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사모님은 대체 언제부터 안 거냐고 물었죠. 사장님은 그제야 외할머니와 있었던 일을 사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안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신 그걸 다 알고도 나랑 결혼한 거야? 그게 어때서? 다 지난 과거일 뿐인데. 다만 그 일을 떠올리면 당신이 슬퍼할까봐 나도 차마 내색을 못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고마워서 어떡해. 이걸 다 어떻게 갚아. 갚기는 당신은 그저 얼른 낫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며 사장님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사모님을 설득할 차례였어요. 괜찮으시다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제 말에 사모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들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 장기 사모님께, 아니,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사모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이 사장님이 저를 거들었어요. 석훈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요? 확신까지는 아니고 짐작만 하고 있었지. 두 사람 깃바퀴 모양이 특이하잖아. 그리고 언젠가부터 당신이 석훈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 석훈이 미래를 걱정하고 대학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어서. 근데 석훈이 녀석이 워낙 강경하더라고. 나도 당신을 이대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고. 사장님의 말에 사모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여태 말 안 한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새끼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자식 장기를 받아요. 그런 파렴치한 짓 저는 못해요. 어머니는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절 버린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일하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원치 않게 저와 헤어진 거였잖아요. 그 진실을 이제야 겨우 알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없고 어머니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석훈아, 제가 살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머니가 떠나시면 전 아마 평생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제 말에 사모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휴,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무슨 낯으로 널 봐야 하니. 그런 생각 마세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지금의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와 사장님의 설득 끝에 사모님은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위중해서 병원에서도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이번 주를 넘기면 어려울 수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다며 담당 의사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신장 하나를 어머니께 내어드렸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어머니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사장님은 그 사이 저와 어머니를 물심양면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역시 빠르게 회복해 나갔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회복 속도가 그만큼 빨랐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어머니도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와 사장님은 어머니를 위해 조촐한 퇴원 축하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뭔가 감회가 남달랐어요. 늘 이렇게 셋이 밥을 먹고는 했는데 이제는 사모님이 아닌 어머니가 되었으니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상상치 못한 서류를 제게 내밀었어요. 그건 바로 입양신고서였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석훈이 너만 괜찮다면 널 우리 아들로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니?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부탁했어. 말했잖아. 오랫동안 널 찾아다녔다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이 먼저 제안했어. 너라면 기꺼이 아들로 드리고 싶다고. 허락해 주겠니? 저는 제 앞에 놓인 입양 신고서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제 아버지가 된다니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고 다음날 사장님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성인 입양은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았어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한 후 입양 신고서를 법원이 아닌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사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기다니 꿈만 같구나. 저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진짜였습니다. 설마 살아생전 친부모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뒤늦게 가족을 이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후 저는 사장님의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서였죠. 그 사이 어머니가 열심히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새삼 실감하게 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은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저런 조언을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2년 만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대학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준비한 끝에 졸업과 동시에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첫 월급을 타자마자 부모님 두 분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고심하여 고른 선물을 건네드렸죠. 두 분 모두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제 선물을 받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선물까지 준비했어? 너 필요한 거 사지. 뭘 이런 걸 다 샀어. 첫 월급으로 꼭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데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허이, 석훈이 마음이 그렇다는데 기쁜 마음으로 받읍시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늘어놓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도 웃으면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다고 주변에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에? 내가 뭘 얼마나 자랑했다고 그래. 아유, 네 아빠 좀 말려봐라. 너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 아들 명문대 갔다고 동네방네 떠들더니 이제 너 취업했다고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니까.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으셨어요. 왜 아니겠어요.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회사 공장 입구에 엄청 큰 플랜카드를 걸어놔서 얼굴이 새빨개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나이 때는 자식 자랑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번에는 플랜카드만큼은 참아주세요. 왜? 벌써 주문해놨는데. 네? 또요? 그럼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멋지게 만들어놨지.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는데 저와 엄마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는데 그간 고아로 커온 시간들이 모두 꿈같이 느껴졌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만난 건지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곳 사연을 들으며 힘을 얻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적어서 보내봅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